모든 교황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05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우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의정부에 서식 중인 의정부에서 풀 뜯다 온 소. 홍대선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풀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술을 많이 먹죠. 그러면 의정부에서 술 푸다 온 소. 뭐 술푼 소의 눈빛. 그 채소로 만드는 술, 그죠. 그 곡식으로 만든 거죠. 그럼요. 술 좋아해요. 채소라고 하면 그러네요. 아니 근데 고구마는 구황작물이라고 하는데 채소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고구마로도 술 만들죠. 감자로도 카사바 막 이런 걸로. 쑥 이런 거 없네. 쑥. 소주에 담궈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담금주 아니야? 담금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방송은 오늘 2부에도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 페이지를 열어서 링크를 타고 오셔야 그렇죠. 됩니다. 이 링크를 다시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이 링크만 타고 오시면 국민카드 최대 15%, 국내 최고 혜택을 여러분이 소개시켜진 주변 친구 지인분들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제 여름 휴가가 슬슬 여러분 이제 예약해야 돼요. 진짜 빨리. 맞아요. 이제 때가 왔어요. 예, 그리고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서 나 저번 시간 말을 많이 했더니 저희 아날람 같이 클릭해 주시고요. 예. 유튜브에서 저희 아날람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광고도 듣고 올 거고요. 여러분 다 사시고요. 다 하세요. 알았어요? 광고 다녀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헌금도 시끄러워요. 광고.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택시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 제목을 그대로 썼어요. 물론 뭐 엄밀하게 따지면 3 빌보드지만 그렇죠. S가 들어가니까. 3 빌보드라고 했는데 영화는 미국의 시골 동네에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다룬 작품이에요. 네, 저희 오늘 말할 작품이 3 빌보드. 이죠. 이 작품은 블랙 코미디 작품이고요. 그런데 올해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차지했고 2018년 올해 작품이에요. 네. 영국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도 수상을 했어요. 배경도 협소하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한정적이죠. 시골 동네 코믹 소동극인데 이 작품성을 자타가 공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영화 역시도 택시 드라이버처럼 증오를 다뤘습니다. 먼저 감독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틴 맥도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부모님은 아일랜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도 어렸을 때 영국으로 건너가신 부부예요. 왜? 돈 벌러. 육체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국적도 있고 영국 국적도 있는데 1970년생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작은 무대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캐릭터로 굉장히 훌륭하게 서사를 끌어가는데 비결이 뭘까? 이 사람의 경력에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연극 작가 및 연출가였어요. 근데 이 바닥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했어요. 제2의 셰익스피어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성공을 한 거겠어요? 3 빌보드 이 내용 보면은 이해합니다. 이해가요. 그런 소리 들을만 해요. 근데 이제 노동자 집안의 아들이고 전문 예술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럼 뭘로 연극 연출을 배웠냐 하면 재밌게도 연극은 보러 다니면 티켓값도 비싸잖아. 비디오 보는 건 싸죠. 불법 다운로드? 영화를 보고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연출에 영감을 받은 작품의 감독들이 데이빗 린치, 구로사와 아키라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이 영화의 주인공 그 감독이신 마틴 스콜세지. 그러니까 결국 스승들의 필드인 영화판으로 돌아온 거예요. 현재 얻고 있는 별명은 또 제2의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합니다.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블랙 코미디라 그런가? 이분이 사실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처럼 구사하는 폭력의 수위가 좀 세긴 하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잘 쓰는 블랙 코미디 작가가 원래 쿠엔틴 타란티노죠. 그런 면에서 타란티노는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 크림슨 타이드, 트루 로맨스 이거 다 타란티노한테 갔다 온 시나리오입니다. 타란티노가 만져준 겁니다. 이게 뭐가 안 풀린다 싶으면 솔루션. 그렇죠. 무한단물이네. 그분이 이제 뭔가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워낙 잘 쓰시는 분이니까 대사 찰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2% 부족할 때 한번 촥 만지면 시나리오가 근사해져서 돌아오는 그 사람으로는 그 생전에 그분이 유명했대요. 원래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에 프린세스 레아 공주 그분이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런 분들이 헐리우드에서. 계십니다. 예. 이분이 이제 단편 영화로 인정을 받고 킬러들의 도시라고 하는 네. 좀 알려진 영화를 다 합해서 이제 3편을 찍은 후에
1200만 불, 130억 원 되죠? 이 제작비로 찍은 영화가 3 빌보드고요. 이걸로 홈런을 날렸는데. 잠깐만. 1200만 불. 한 130억 뭐 될 거야 150억. 그거가 우리한테는 블록버스터지만. 이 미국 기준으로는 이게 저예산 영화다. 초저예산. 초저예산 아닌 건 그 왜냐하면 옥자를 저예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죠. 옥자나 설국열차 이게 한 400억, 500억 규모로 알고 있는데 네. 120억이다. 죄송합니다. 130억이죠. 굉장히 저예산이죠. 이 배우들이 또 비범합니다. 프란시스 맥도맨. 이분이 이제 주인공인 밀드레드 헤이스 네. 중년 여성의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야. 보니까 그분이야 파고. 파고에서 그 네브라스카인가 그쪽 사투리 야 이거 하시는 그분이죠. 그 야가 예스인가요? 예죠. 집에서는 소심한 화가 남편을 막 어르고 달래. 밖에서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차분하게 때려잡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경찰서장이야. 그 되게 분위기 있는데 이 파고의 감독이 또 코엔 형제잖아요. 네. 코엔 형제 중에 형이 조엘 코엔인데 이분의 배우자 되시는 분입니다. 아들 하나 계시다 그러고 예일대 석사 출신이고요. 이래저래 예술에 대한 기준이 뭐 높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기력은 어떤 겁니까, 대표님? 연기력은 뭐 그냥 이제 잘하시는 분이죠. 쩔지 뭐. 여기서는 뭐 이제 사실 분장의 힘도 있었던 것 같고. 원래 갖고 있는 표정이 디폴트 표정과 얼굴이 좀 그런 얼굴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갖고 약간 있는 힘이. 그 저기 얼굴이 좀 말상으로 좀 길고 네. 입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얼굴형이 흔히 말하는 그 뭐 이렇게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 노동자형. 그러니까 박한 얼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몸빼바지가 어울리는. 그렇죠. 그 시장 아줌마 같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교양이라고는 일도 없는 아무 말이나 하는 굉장히 그 박한 남부의 저소득층의 교양이 별로 높지 않은 여성을 연기하는데 그 외모가 뭐 저희 늘 얘기하지만 배우는 개연성 아닙니까? 그 개연성이 솔직히 이분이 맨 첫 장면 뭡니까? 대사 한 줄 없이 빈간판을 쳐다보는 이 여성의 그 얼굴이잖아요. 거기서 대충 답 나오잖아. 거기서 뭔가 나오잖아.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아 사연 있다. 야 이거 뭐 있다. 있다 이거. 끝났잖아 사실. 그럼 됐죠. 이게 아까 임재범인 거지 뭐. 첫 소절? 첫 소절이지 뭐. 어찌합니까지 뭐 바로. 그리고 이제 우디 해럴슨이 경찰서장 빌 윌로비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탈모인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배우들 간에 탈모 균형 맞추는 성비 균형, 인종 균형, 탈모 균형.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슬퍼졌어요. 제가 몽골리안의 표준에 탈모인의 여유증에 오늘 속까지 됐네 이번 주에. 자 우디 해럴슨은 여기서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어떤 이제 균형의 추를 맞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떠나시는 역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분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지 근데 이분이 양력을 쭉 보니까 제가 본 영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Now You See Me에서 나와서 했었어요. 이분이 그 90년대 그 영화 유명하죠. 내추럴 본 킬러. 거기서 그 킬러 커플의 킬러죠. 샘 로겔 이 배우가 사고뭉치 경관 제이슨 딕슨을 네. 예, 연기를 하는데요. 여기 너무 잘하더라 진짜. 이 제이슨 딕슨 이 영화에서 웃음과 어처구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지 않았습니까? 우픈 역이죠. 우픈 역. 이 사람 그냥 그 자체가 검은 물감이야. 블랙 코미디의 블랙 물감을 담당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에 보면은 스미스 요원 나오잖아요. 네. 이 배우가 휴고 위빙인데 이 휴고 위빙의 친조카가 사마라 위빙이라는 친조카가 있어요. 미녀예요. 미녀예요. 예, 이 사마라 위빙인데 주인공 밀드레드의 전 남편과 동거하는 그 발랑까지 19살짜리 그 백인 여자애로 나와. 그러니까 페넬로페라는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발랑까지다기보다는 좀 철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이 때만 가질 수 있는 약간 진짜 철없는 소리하고 멋모르는 소리 하는 애 있잖아요.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 있잖아요. 왜 지금 뭐 모르겠어? 얘 싶은 그런 느낌의 그래서 왜 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있잖아. 이 영화에서 백치미를 담당하고 있고요. 역시 검은색 물감입니다. 이 두 참 예쁘더라. 그러니까 샘 로겔이 미국 중남부 백인 남성의 노답을 연기했으면 지금 이 백인 미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형적인 노답 이미지 있잖아. 이걸 또 그대로 더 한층 더 과장해서 이제 보여준. 막 19, 20이 된 그때 그 뭔가의 철없음, 그 답없음을 근데 담당하죠. 성적으로는 조숙하고 근데 좀 머리는 무식해. 그러면 나오는 한없는 해맑은 노답 있잖아.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눈빛이 왜 이렇게 순수해. 남의 남편이랑 사는 년이. 근데 그 배우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딱 그거잖아. 아기는 없어요. 네, 진짜 아기는 없어요. 이런 얼굴로 표현하잖아.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아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피터 딩클리지 왕좌의 게임 그 드라마 팬이라면
뭐 바로 아시죠? 이분 그럼요. 누군지. 이분 이 양반 별명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단장이라는 별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 밀드레드하고 데이트라도 함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잠깐 나와서 돕는 역할로 나옵니다.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요. 대사가 아주 막장입니다. 네. 이야기는 이 미주리 주가 있잖아요. 미국의 주 중에. F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F워드 굉장히 찰지게 네. 창조적으로 욕들을 합니다. 이 에빙이라는 시골 도시인데 이건 가상의 지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극판 출신이다 보니까 영국 무대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가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가상의 지명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무대화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읍내쯤 되는 동네죠. 뭐 도시도 시골 마을도 아닌. 작아요. 네. 이 곳에 이제 외곽에 그 국도변을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연달아 이어진 3개의 도로 광고판이 있어요. 네. 빌보드 찰때 빌보드. 이 주인공이 광고를 싣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광고는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 감독님이 이거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감독님이 이게 실제로 본 거래요. 그게 예전에 한 17년쯤, 한 20년쯤 전에 조지아주를 근처를 지나다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미해결 범죄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광고판을 본 적이 있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쓴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모티브가 계속 머리에 남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걸 그 모티브로 해서 지금의 얘기를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계기가 있었군요. 이 주인공의 상황은 밀드레드. 네. 이게 세상과 경찰의 증오를 가지기 충분한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삶이 불행했어. 전 남편한테 알고 보니까 매 맞고 산 거야. 학대를 당했고. 근데 이 전 남편의 직업이 전직 경찰이야. 네. 그러면은 경찰은 밖에서는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안에서는 남들이 안 볼 때는 나를 때려? 이 사람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심스럽게 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밀드레드는. 나는 남편이 경찰이니까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공의 딸이 강간 살해를 당한 상태예요. 네. 이 두 부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딸이 그런 일을 그래요. 당했죠. 이제 그 강간 살해를 당한 날 이제 딸이 엄마 차 좀 달라고 자동차 좀 빌려달라고 근데 그러는데 딸이 저런 거 아니야. 딸도 엄마한테 시발시발 하면서 얘기해. 그렇지. 그러니까 딸이 이제 딸한테 차를 빌려주지 않지. 그래서 싸우는데 딸이 이제 악담을 퍼붓는 거야. 엄마 나한테 차 안 빌려주면 나 걸어갔다 오다가 강간당할 거라고. 걸어가다가 강간당할 거라고. 걸어가다가 강간당할 그랬더니 거라고. 엄마가 대받아 준 얘기가 오다가도 당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R등급입니다. 근데 이 R등급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인 거죠. 이 집안이 말벌이 좀 막장으로 나오는데 그럼 딸은 홧김에 그래 걸어갔다 오지 마 하고 친구 집에 걸어가다가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택시를 길에 부를 수 있었는데 엄마랑 막 말싸움을 하니까 엄마가 택시도 안 준 거야. 몰라 그럼 나 걸어갔다 올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막 서로 나 당한다 당해라 이러다 갔는데 그날 강간살해를 당하는 거야. 죄책감이 이 상태에서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사람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이게 이 밀드레드에게 됐겠어요. 그 상태로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경찰은 딸의 살인범을 찾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벌써 한 7, 8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밀드레드가 밖에서 경찰서를 관찰하면 이 경찰들 뭐 도넛이나 먹고 있고 느긋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드레드의 눈에는 직무유기야. 자, 택시 드라이버에서 트래비스가 시스템에 분노한 것처럼 밀드레드도 일단은 그런 상태예요. 이 에빙이라는 조그만 동네의 공권력이자 시스템은 경찰서고요.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에 등장하는 펠런타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에 해당하는 인물은 어쨌든 이 세계관 내 최고 권력자는 경찰서장이잖아요. 그죠? 빌 윌로비. 가난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엄청난 비극을 겪었는데 그 비극을 누가 이 비극을 만들었는지 수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이 주인공은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 분노 모든 것들이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게다가 더 구체적인 게 이건 분명히 가해자가 있으니까 가해자를 아까 그 트래비스처럼 무형의 무언가에 분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를 잡아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데 그 가해자를 자기가 어쨌든 서로 간의 오해는 있지만 자기가 보기엔 가해자를 안 잡고 있잖아. 안 잡는 것처럼 보여. 잡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과 함께 비난하고 싶잖아. 그래서 빌보드에 광고를 싣게 되는 거예요. 그 빌보드 광고의 내용은 내 딸이 죽어가면서 강간당할 때 경찰은 어디 있었냐? 대답해봐라 윌로비 서장. 이게 따다다 연달아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잘 썼죠. 연구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자 지금 이게 이 밀드레드는 피해자가 맞잖아. 딸도 잃었고 남편한테도 학대당했고 세상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밀드레드 자신은 이미 스스로는 정의를 확보하고 있어요. 밀드레드, 피해자라는 자기는 피해자라고 선량한 피해자라고 누가 봐도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지금 딱 담보하고 있죠. 그건 또 사실이야. 피해자인 게 사실이라고 해서 피해자 정치가 사실이 되진 않아.
자, 어쨌든 광고를 걸었잖아. 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읽잖아. 경찰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은 이 피해자 정치는 확실히 유리해. 피해자한테 몰려. 처음에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광고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걸리고 나니까 지역 로컬 방송이겠죠. 방송에서 나와서 그 밀드레드를 촬영을 하고 가잖아요. 촬영하면서 이제 뉴스에. 은근히 경찰서로 압박을 하잖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몰린 여론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별다른 고민 없이 비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또 요런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죠. 그 빌보드 광고판이 3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문구가 약간 하이쿠 같이 돼 있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어요. 뭐냐? 과거 내 딸은 강간당해 죽었고 현재 범인은 안 잡혔고 미래 니들은 뭘 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 이게 약간 이것도 약간 신화적으로 느껴지는 게 율법 같은 거 있잖아요. 모세의 그런 판서 같은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툭튀를 해버린 어떤 정원 명령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심플하잖아. 내 딸은 강간당해 죽었고 범인은 안 잡혔고 윌러비 서장은 뭐하냐. 근데 이 말만으로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 뒤에 그 간판 뒤에 있는 되게 많은 맥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윌러비 서장도 공무원이잖아. 그러면 그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저녁 있는 삶. 윌러비 서장도 저녁 있는 삶 할 수 있지. 근데 물론 밀드레드의 원하는 삶은 자기의 인생까지 망가져가면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조디악에 나오는 그런 류의 형사처럼 윌러비가 굴었으면 좋겠는 거야. 당연히 그렇죠. 막 인생이 파괴돼가면서 이 범인 한 명을 위해서 내가 30년을 찾아왔다. 너지! 막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장면. 근데 그건 끊어서 죄송한데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직무에 훌륭한 공무원이기 때문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하나는 자기 인생의 여력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120%로 발휘한다라는 걸 타인에게 기대하는 건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그걸 요구해도 되는 것만 같은 그 심리죠. 그래서 이 장면이 재밌는 게 처음에 그 딕슨이 광고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 때 윌러비 서장이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 부활절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제시했던 어떤 바이어스를 그대로 어떤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남부의 백인의 그 딸내미들의 그 어떤 중산층 가정의 남부의 그 뭐가 이런 가정은 우리 흔히 헐리우드 영화나 헐리우드에서 비판적인 그런 영화에서 보통 이렇게 뭔가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가부장과 폭력에 억압되어 있는 아내와 그 딸들은 숨소리 하나 제대로 못 쉬면서 아들도 없어. 다 그 처자식이 다 셋 다 여자야. 이 여자들은 이 가부장에게 억압되어지지. 근데 실제로 하지만 윌러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자기 가족들과 저녁 있는 삶을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 이 말들에 의해서 그 순간 편집됐을 때 이 첫 등장씬이잖아요. 윌러비가 어떻게 보여줘요? 진짜 이거 쓰레기 같은 새끼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맞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관객도 그 순간 밀드레드에게 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잘 차려진 식사에 집도 좋아. 그리고 이뻐. 그리고 생활도 밀드레드보다 낫잖아. 생활 상태도 수준도 더 좋아. 근데 웃긴 건 봐봐요. 바로 그 말. 강간당해 죽었다. 범인 안 잡혔다. 니들은 뭐 하러 했나. 그거는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 있는 맥락은 다 거절했다고. 방금 말한 거. 공무원도 쉬어야지. 그잖아. 공무원 사람 아니야? 공무원 쉬어야지. 그리고 윌러비가 찾아와서 읍소하잖아. 할 거 다 해봤는데. 맞아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다. 이 수많은 맥락과 블랭크가 있다고. 이 블랭크를 다 거세한 채로 그 앞에 게시, 율법처럼 뚜둥하고 던져놓은 순간 사람들은 그거에만 따라간다고.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애초에 그 맥락과 블랭크를 인간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경찰인데 이리해서 이러이러 하다 보니 어제는 장모님이 아팠고 그 아내가 또 아파서 내가 잠깐 반차를 내고 갔었어. 그래서 그렇다 내가 반차를 못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 쓸 수 있는 거잖아. 쓰라고 있는 거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알아요. 따님이 그렇게 된 거 알겠는데 저도 국가가 허락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잘 모르겠.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영화 컨택트에 나온 그 외계인의 언어야. 그렇죠. 뭐 시공간을 통째로 통시적으로 그 문자로 이해시켜야만이 가능한 헵타포드 어로만. 헵타포드 언어로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지. 바로 우리는 이 영화에서? 언어가 결여된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 광고판 자체로는 옳지만 발췌된 진실이라고. 이 발췌된 진실이라고 하면 옛날엔 조선일보가 처음
이 기술을, 이 테크닉을 완성하고 지금은 SNS, 트위터리안들도 다 쓰고 있는 거. 큰 따옴표질. 그죠? 발췌된 거예요. 밀드레드에게만 의회에 발췌된 얘기라고. 맞아. 거기에 의해서 이 어빙이라는 도시,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블랭크를 그래서 감독이 잠깐 그 블랭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가 잠깐 누락된 것 같지 않아요? 이 세 문장 사이에 너무 하이쿠 같잖아. 너무 비극적인 얘기고 어떤 시스템의 구조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잖아. 이 시스템의 구조를 단 세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발췌 폭력. 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 빌보드 사이가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빌보드가 서로 마주보거나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단절에 대해서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적으로 그 사이에 거세된 수많은 맥락을 공간적으로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그 3빌보드라는 게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이거죠. 그게 오프라인의 물리적인 물성을 지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게 SNS로 나온 트윗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반박을 하든가 리트윗이라도 해보든가 그렇죠. DM을 날리겠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광고판이라니. 내가 지나가다가 이걸 보면은 난 윌러비 서장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누가 달았어? 이거 누구야? 어떤 년이야? 어떤 놈이야? 어떤 새끼야? 뭐 이런 거. 밑에 내가 포스트잇을 쓴다고 누가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발췌됐을 때 그 가혹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그 발췌를 당한 내가 그 발췌된 그 피해자였을 때 그 맥락상에서 그 가혹함을 너무나도 그 이 아날로그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지. 내가 이 광고판 옆에 전화기라도 있으면. 그쵸. 저기 이거요. 여보세요. 이거 광고판 주인이에요? 이렇게 하다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난 당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 아날로그함이라는 게 이게 지금은 빌보드라고 하는 게 네온 빌보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LED로 USB 딱 넣으면 이렇게 광고 확 바뀌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페인트를 칠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시트지 같은 걸 붙이는 이 거라서. 물성이라는 게 너무 확고해. 여기서 나오잖아. 이 광고 마지막으로 광고 실은 게 1986년인가 이후로 광고가 그죠. 끊겼는데. 그리고 그 광고도 재밌어요. 그 광고 하기스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전에 그 생각도 광고가. 드는 거예요. 1980년대 아마 그 하기스의 그 어린이였을 것 같은 애겠죠. 딸, 아들. 그리고 아마 그 광고를 실어주는 걔까지도. 뭐 맞아요. 물려받은 회사인 것 같으니까. 대충 한 86년생 정도. 레드도. 그죠? 80년대생 정도. 뭐 부활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애기가 그 광고판 근처에 어딘가에서 있다가 당하고 그리고 그 광고판에 그 애기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라고 다시 그 문자화가 돼서 거기에 붙여버린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딸이 그 불탄 시체로 발견된 게 광고판 중에 하나 근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애기라는 그 모티브도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윌러비 서장은 사실 좋은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암에 고통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쾌장한 말기라서 이제 곧 죽을 사람. 곧 죽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왜 동네 분위기도 서장 잘해주자는 분위기잖아요. 그지. 다 알아. 근데 주인공만 몰라. 아니 주인공이 모르게 주인공이 그 얘기잖아. 알아. 그건 네가 아픈 거고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주인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 만나갖고 이제 그 빌보드를 보는 장면도 되게 그게 이거 수미상가도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둘이 같이 앉아서 그걸 보면서 그네 앉아 보면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DNA도 매치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했는데 없고 뭐 지금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수사가 난관이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 말이 더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사실 밀드레드가. 그러면은 전국 남자들의 DNA를 다 추출하라는 둥, 전 세계 남자를 다 하라는 둥, 뭐 이런 인권 침해도 있고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고 그런 거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나 아픈 거 아니야. 나 곧 죽는다고 얘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 거지. 그럴 거면 경찰 관두고 아프기만 하라고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플 거면 아파서 나한테. 너 지금 서장이잖아. 아프더라도 넌 경찰이니까 그럼 네 일하든가. 그러면 그 말의 행간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밀드레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 이사적이시고요. 아픈 건 아픈 대로 아프시면서 경찰료 월급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보험도 타시고. 같이 이렇게 톡 쏘는 말을 할 정도의 지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되게 폭력적인 말만 하는 거죠. 입은 거란 내 딸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넌 아직 살아있잖아. 그런 얘기인 건데 이제 영화가 던지는 잔인한 팩트는 이런 거예요. 영화는 아무리 어떤 사람의 피해가 처절하고 그 분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분노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맞는 게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옳거나 그 논리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논리나 주장까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건 다른 거다.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그거에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당사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도 당사자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당사자는 당신뿐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다 당사자가 돼버린 거죠. 내가 그 사건을 수사했고 그 사건에 연루됐고 근데 내가 온리 당사자야. 나는 너네는 아무도 아니고 너네는 나만. 아무것도냐.
너의 걱정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겠지. 당사, 진짜 막 이 중에 순위를 나누자면 밀드레드가 제일 고통스럽겠지만, 그렇죠. 엄마의 마음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당사자고 자기 처지에선 최대한의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우려고 해. 왜? 내가 최고의, 아까 약자의 게임, 내가 최애 약자가 돼야 되거든. 최고의 피해자고 최고의 약자고 그런데 세상은 잔인합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있으니 모두 내 발밑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덜 고통스러운 사람의 고통이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직시할 때 우리 사회가 그때부터 설득과 타협이 가능한데 지금 이 상태, 우리가 말하는 상태의 밀드레드의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말로 안 되면 뭐로 합니까? 왜 좋은 주먹 놔두고 말해. 말로 해. 뭐 이런 말처럼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주먹 쓰기 시작하고요. 등장인물들이 그다음에 이제 불지르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 정치가 먹혔어. 일단 밀드레드에. 근데 이제 피해자 정치 반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시즌 2에서 반격을 당하는 거야. 윌로비 서장은 이제 아내한테 고통을 주기 싫은 거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것도 있지 또. 마초로서. 자기가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치. 왜냐면 쇠약해지고. 아까 트루로맨스 얘기했던 타니 스콧 감독님. 실제로 최장암이셔서 자살하셨잖아요. 뛰어내리셨어요. 진짜로 보여주기 싫다. 사나이가. 깔끔하게 가겠다. 그것도 있는 거죠. 이때 있는 거지. 가장 행복한 날을 만들어줘요. 완벽한 날 있잖아. 가족끼리 소풍도 가고 바깥에서 딸내미들 속여먹고 돗자리 가지고 어디 으슥한 데 들어가지고 보내죠. 네, 좋은 시간 보내시죠. 여기의 단어로 좋은 퍽이죠. 네. 근데 그 과정도 웃겨. 애기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살하는데 자살도 섬세하게 하잖아요. 오늘 마음 아팠어. 오늘 말똥 치우는 것 당신 차례야. 당신 차례인데 와이프한테. 당신이 오늘 술 취해서 뻗어 있다고 안 봐준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러잖아. 죽여버린다고. 그 말도 내가 쏴버린다고.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해서 그것도 다 예상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 말 고마워 파파 이러잖아. 자기 남편한테 고마워요 아빠 이러잖아요. 애칭으로 서로 딸처럼 구는데 그게 이제 이 남성이 갖고 있는 그 마초성, 이 사람 여기 가부장, 가족을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고통을 줄 수는 없어. 내가 이 사람들 위해 희생할지언정이라는 게 그런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지. 참 정교하게 잘 했는데 근데 또 고마워요 파파라고 할 때 아유 중년들이 꼴값 한다는 해서 또 웃겨. 내 와이프는 좀 젊어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계속 웃겨 진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 꼴값을 아이고 지들끼리 바퀴벌레들이 꼴값 한다도 있지만 저 남자가 저 말을 듣고 흐뭇한 표정을 지을 때 저 남자가 결국 마지막 자살까지 걸어가기까지 이 남자의 멘탈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과연 어떠한 관계였길래 이러는 것까지 그 하나의 대사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 쓴 글, 잘 쓴 작품들은 경제적이야. 그럼요. 대사나가 많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말똥을 치우러 가서 말똥을 치우러 간다고 했지만 마곡간에 가서 자기가 네, 사랑하는 말들을 쓰다듬은 후에 봉투를 꺼냈는데 헉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살할 때 봉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살하는데 거기서도 아내가 보게 하지 말아달라. 아니에요. 봉투에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벗기지 말아달라. 이거 벗기지 말고 경찰서에 바로 전화해잖아. 그게 아내가 맨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진짜 마초 있잖아. 미국 중남부 마초, 백인 마초. 그것도 보여줄 수 없는 거지. 내가 죽을지언정 아내의 기분마저 죽은 모습도 그렇지 가드하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프로텍터로서의 그런 모습인데 머리를 쐈으면 그 뇌수가 튀고 얼마나 잔혹하겠어요. 그 현장이. 그러니까 이 죽음이 낭만적이고 비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여론 마음은 윌로비 서장으로 쏠리는 거야. 이 영화가 이 서장이 죽었을 때쯤부터 기류가 좀 바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이게 아까 세 개의 과거, 현재, 미래 발췌된 진실의 그거가 말들이 다시 세 개의 편지가 돼. 윌로비 서장 편지 세 개를 써요. 네. 하나는 아내에게, 하나는 딕슨에게, 하나는 밀드레드에게 쓰는 거죠. 근데 이 편지는 아까 그 밀드레드가 했던 것은 발췌된 얘기라 그랬잖아요. 교정이 불가능해. 네. 이거 더 이상 저 행간을 채우려다가 밀드레드 처맞게 돼 있어. 잠깐만요,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윌러비가 쓴 말은 유언이죠. 유언이에요. 유언이 뭐냐면 이것도 밀드레드와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맞아. 이게 이게 굉장히 계시적인 게 유언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말하고 사람 죽은 거 고정되잖아요. 진실이 돼버리는 거야, 그 자체로. 그러면 간판이 지워지고 불타도 간판이 남긴 그 어떤 것은 계속 남는단 말이야. 윌러비 좀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편지가 남은 말도 이 편지가
사랑했던 그 사람한테 남겨버린단 말인 거죠.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 둘 다. 되돌릴 수가 없는데, 되돌릴 수 없는 얘기의 끝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누군가의 마음에 교훈이 돼요. 딕슨한테는 그렇죠. 교훈이 되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슬픔이 돼요. 아내한테는 슬픔이 되죠. 사실 이 얘기가 아내한테 쓴 편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실 행간이 그래. 야, 내가 밀드레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나 사나이로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아내는 편지 전해주러 오면서도 약간 밉잖아요. 부들부들하잖아요.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남편의 마지막에 고통, 어쨌든 스트레스를 추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까지 죽어가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게.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렇지. 모든 얘기가 담을 수 여기서도 블랭크가 생겨버려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어떤 태생적으로 이 블랭크가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다 이렇게 막 절대 이해되지 않아. 이 심연이 있어. 그냥 진짜 저 깊은 바닷속에 그걸 서로 채울 수 없는 그 빈칸. 했는데 여기서 가쁜 싸는 순간이 나와. 뭐냐고? 아까 윌러비가 찾아와서 읍소까지 했잖아. 나 아파요. 죽어요. 그럼 좀 봐줘요라고. 진짜 봐줘요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안 됐는데 밀드레드가 윌러비를 이해하거나 혹은 봐준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편지를 받고 나서잖아요. 왜겠어요? 이것은 죽음이고 그 광고비를 전달했잖아요. 네. 돈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 이게 마음을. 되게 이게 시니컬한 거예요. 죽음과 돈 아니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 네, 사실 본인에게.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행동의 차원에서. 윌러비 뭐 했냐 했더니 윌러비가 증명했어. 죽음과 돈으로 증명했죠. 그러니까 밀드레드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되게 훈훈하잖아요. 편지의 내용은 훈훈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편지는 훈훈하고 윌러비 나쁜 사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밀드레드 되게 나쁜 여자가 아니잖아요. 네. 왜 중간에 각혈 한번 할 때 그 중간에 갑자기 되게 걱정이죠. 진심으로 걱정하잖아요. 오히려 윌러비는 내가 당신 침 뱉은 게 아니라고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안다고. 다 안다고. 이거 지금 피라고. 내가 사람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드레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이미 치밀어 오른 사람과 블랭크가 돼버린 커뮤니케이션을 메꾸는 게 죽음과 돈이라는 거지. 이게 되게 시니컬하지. 시니컬하면서 그만큼 블랙 코미디다 정말. 그만큼 쉽지 않다. 어. 되게 어려운 거다라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기를 하는 불가능에 거죠.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자결하면 이제 믿어줄 거냐?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윌러비 서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윌러비 서장은 암으로 힘들었는데 이 사람을 누가 더 힘들게 했을까라고 하니까 그 3 빌보드 생각이 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피해자 서사의 주인공이 바뀌어. 저쪽으로. 약좌가 절로 갔어. 그래서 약좌가 윌러비 가족으로 갔어. 승계됐어. 이 왕자의 게임처럼 그 약좌를 왕위를 승계하는 둘러쌌어.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드레드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밀드레드의 차에 오물을 던져요. 네. 밀드레드는 져주는 아줌마가 아니야. 이미 악이 받쳐 있기 때문에 오물을 던진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던졌어? 되게 웃긴 게 남자애 하나의 사타구니를 차버려요. 남자 여자에 가리지 않고. 근데 옆에 있는 여자애도 사타구니를 차버려. 그러니까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그 성별 하나를 가지고 그죠? 너무 잘 보여주는데 자 오물을 던지는 애들도 사타구니를 걷어차는 밀드레드도 다 불법 폭력이야. 근데 각자는 다 정의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낙인을 응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까짓 게 뭘 알아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애들도 마찬가지. 아줌마가 밀드레드 그 윌러비 서장을 뭘 알고. 왜 그랬어요. 근데 지금 둘은 편지를 주고받은 서로의 진심을 이제 확인했잖아. 좀 사악하게 하면 돈과 죽음으로.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는데 근데 또 웃기자. 이걸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 여기서도 블랙크가 생겨버려. 이제 그 편지를 다시 크게 확대해서 거기 붙이지 않는 한. 아니 근데 그걸 믿어주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택시 드라이브에서 트래비스는 네. 이게 이 사람이 사실은 이게 그 안 좋은 완성품으로 조립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흑화되는 과정이죠. 그죠.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 밀드레드도 조립돼 가는 흑화되고 있잖아요. 제이슨 딕슨 등장부터 완성품을 맞아. 이 사람은 존재 작품 자체로 완성품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완구가 조리싱 완구가 있는데 그 다 만들어져서 파는 완구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미 완성돼 있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흑인 2명을 불법 고문한 인종차별주의자야. 2명인지는 잘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흑인을 고문한 사람이죠. 경찰인데 그러면서 마마보이인데 심지어는 그 은유적인 설정으로는 게이죠. 네. 은유적으로. 네. 그 편지에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편지도 있고 그- 아바의 치키티타를 듣는다라는 설정 그리고 서장이 죽었을 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 씬이 굉장히 묘하게 찍어놨어. 맞아. 화장실에서 남자 둘이
격하게 끌어안고 오는데 그게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 게이 성향이 있을 때 자기가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더 호모포비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의학적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캐릭터가 아닌 근데 그런 캐릭터다라는 게 아니라 암시를 슬쩍 하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 암시고 운유적이고 재밌냐면 얘 노답이잖아. 얘가 흔히 말하는 이 말 게이란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남부 백인 쓰레기잖아요. 남부 백인 쓰레기인데 갑자기 게이를 추가하는 순간 갑분싸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맞아. 그러니까 소수 네가 너 이 백인 소수자니까 욕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미드 중에서 넷플릭스에 있는 미드 중에서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70대인 두 부부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옛날부터 남편들은 동업을 한 3, 40년 하고 근데 부부끼리도 다 친하고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70대가 넘은 이제 8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70대 한 초중반이 됐는데 남편 둘이 갑자기 둘한테 이혼을 선언하는 그런 이제 맨 처음 그렇게 시작해요. 왜 이혼하는데 갑자기 했더니 그 남편들이 사실은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둘이 게이였는데 오랜 동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둘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륜 관계였던 네, 거죠?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여성 캐릭터들한테 너무 테러잖아. 네, 여성뿐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근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불륜이라고. 20년, 30년 동안 자기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 커플이잖아.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보호와 존중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따로 따로 살아요. 그래서 남편들끼리 살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을 다 맨 처음에 초대해서 밥을 먹는 씬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케이크 사오고 그래요. 아들 중 하나가 큰 딸인 사람이 너 미쳤냐고 케이크 왜 사오냐고. 아니 그건 뭐 축하하는 자는데 너 잘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게이가 아니 우리 아빠들끼리가 아니고 그냥 이성애자라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들을 속이고 불륜을 했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지금처럼 케이크 사올 거야?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케이크는 엄마 거예요 하고 가져간단 말이지. 바로 이 느낌. 게이라고 말했더니 백인 쓰레기한테 게이라는 설정을 붙여주는 순간 주먹을 날리려다가 힘이 살짝 빠지면서 성소수자라는 설정이 붙는 순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소수자에 대한 감상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시혜적이다라고 지적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감독이. 근데 시혜적이라는 게 웃긴 게 시혜가 나쁜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사람이 어차피 시혜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원래 갖고 태어난 공감 능력, 동정심에서 나온 거잖아. 그죠? 그 자체야 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SNS나 이런 데서 뭐 특히 이제 여성주에서 이제 뭐 시혜적이야. 근데 시혜가 나쁜 게 아니라 시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계급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의 계급의 위치에서 시혜를 해줄 수 있는 그 계급을 근데 본인이 그 계급을 자각하지 못한 채 혜택만 주고 있다라는 그 계급성을 지적하는 거지 혜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 자체는 사실 뭐 인류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지. 감정 자체야. 바로 그 딕슨이 게이라는 설정에서 느껴지는 왠지 갑분싸는 기분이 바로 그 지점을 콕 찝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마마보이인데 마인드헌터라는 영화 아시죠? 드라마. 알지. 네. 마인드헌터에 나오는 연쇄살인마 프로파일과 한 끗 차이잖아. 맞아. 근데 웃겨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 한 끗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지능이야. 그 떨어져. 마인드헌터에 나오는 연쇄살인마 똑같은데 엄청 똑똑하잖아요. 거기는. 엄청 스마트하잖아. 네. 여기는 좀 떨어져. 그러면 웃긴 거 이거지. 선택하세요. 머리 좋으면 연쇄살인마고 나쁘면 개새끼인데 뭐 드실래요? 이게 이 설정이 되게 집요해. 그래서 하지만 1년 이제, 유급하고도 경찰학원 통과는 하잖아 학교를. 근데 이제 엄마부터가 노답이에요. 일단 엄마가 인종차별을 가르쳤어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완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도 보여주는데 이게 블랙 코미디 장르에서 되게 웃긴데 현실이라면 진짜 노답 종자지만 그런데 진짜 웃겨요. 근데 진짜 그렇게 웃겼어요. 나 이 영화가? 진짜 웃기던데 나는. 엄마가 중간에 얘 개인 줄 알고 여자 만나러 나가냐 막 이따 그러고 대충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안다면서.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전 조금 피식피식은 되는데. 남들 다 얘기하는데 혼자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알아들은 척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을 때 그 어벙벙하면서도 그런 거 하나하나 나 미치겠던데 웃겨가지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피식하고 웃겠는데. 제가 남자라서 남자가 봤을 때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포착했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더 웃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거 머리 좋으면 연쇄살인마고 나쁘면 개새끼인데 이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남부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얘가 이제 노답 마초답게 강력한 권위를 주변의 권위를 존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 바로 세계관 내 최고 권력자지. 윌러비 서장. 근데 이제 윌러비 서장이 자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의구현의 모티브가 또 나와. 일단
이 밀드레드 주인공도 조져야겠지만 당장 생각나는 애가 이 간판업자야. 간판업자를 레드웰비라는 죽기 직전까지 패는데 네. 2층에서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장면이 되게 끔찍해요. 폭력수가 높아요. 그러면서도 웃겨. 왜 웃기냐면 딕슨이 정의를 위해 나는 나의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 하면서 약간 배트맨처럼 비장하게 나가. 그죠. 저는 안 웃겼거든요. 아 웃기거든. 근데 그 바로 왜 경찰이란 놈이 그 자력구제를 막 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한테. 그러니까 이 모순이 얘 진짜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싶으니까 피식피식 웃긴단 말이야. 그리고 평소 이 레드웰비 이 사람도 약간 좀 소심하고 유약한 캐릭터잖아요. 거기서도 약간 보고 있으면 은유적으로 게이가 아닐까 싶은. 은유가 아니고 저는 이 사람 완전이라고 봐요. 그 개이냐고 하니까 자기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당구 칠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 쉬운 골이잖아. 그러니까 왜 내 은유라면 그 얘기가 남자들끼리 하는 네 호모냐?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에 야지 놓는 말인지 진짜로 한다는 건지 게이 이건지가 애매하게 돼 있다고. 왜냐면 윌러비 서장의 편지도 누가 너를 게이라고 놀리면이라는 게 야 누가 너를 놀리면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건지 진짜 난 널 게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누가 그러면이라고 돼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지 영화가. 저는 레드웰비는 게이라고 생각했어요. 게이라고 봤고 근데 또 보면 자기 밑에 같이 있는 그 여자분한테 굉장히 또 잘해주는 거 보면 막 엄청 플러팅하려고 하는 거 보면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흑인인데 윌러비 다음으로 온 경찰서장이 후임 경찰서장이 흑인이죠. 네, 앞에서 깝치다 잘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딕슨은 그 윌러비가 항상 딕슨을 좀 과보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설정이 나오는 게 호러머니 밑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딱 느낌이 뉘앙스가 소년 가장이었는데 제대로 착실한 소년 가장도 아니어서 분명히 그 힘이 뻗치니까 뭐 동네 애들 뭐 흑인 애들 두들겨 패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너 힘 뻗치면 경찰이라 해나 하면서 아마 윌러비가 분명히 알파 메일로서의 롤모델로서의 뭔가를 제시했을 거야. 네, 제시했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얘는 좀 모자란 애다. 폭력적인 애다라는 그게 암묵적인 동의가 있잖아요. 그때 윌러비 서장이 항상 그 얘 대신 나서서 해주는 말이 있잖아. 얘가 근본이 나쁜 애는 아니다. 그래서 애는 착해 이러는데. 근데 이게 약간 문제 있는 애들을 그 선배가 감싸줄 때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법이 그치. 와 이거 사람은 역시 거기서 거긴가라는 생각이 난 들었을 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맞아. 똑같더라 진짜. 그래서 어쨌든 장점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장점으로 진짜 구현되는 게 딕슨은 사실 자기를 긍정해주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주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솔직히 공감하고 믿고 따라요. 되게 우직하게. 되게 우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을 절대 의심은 안 해. 이 사람이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어? 그럼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거야. 사실 그런 면이 긍정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윌러비가 말한 건 바로 그 면이거든. 얘가 그치. 착해. 사람을 의심하고 위아래를 스캔하고 이런 놈은 아니야 적어도. 근데 사실 그 순진무구함이 정의에 대한 자기 확신과 결합하면 그죠? 또 끔찍한 폭력으로도 비화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애를 패잖아. 방금 제가 말한 그게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그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좋은 가치잖아. 그럼.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뭐 스캔하지 말고 너에게 잘해준 사람은 너도 잘해주고.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다른 거랑 결합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데로 번지는 그러니까 윌러비 두들겨 패고 윌러비래 그 웰비를 상관없자. 이제 이게 이 화학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는지가 진짜 문제네요. 그렇죠. 이 정의구현, 사적 정의구현 그러나 본인들은 진심으로 이끄는 정의구는 점점 수위를 더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누군가 사실은 전 남편인데 3 빌보드에 불을 붙여서 광고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밀드레드는 불에는 불로. 광고판이 불타는 걸 보는 그녀의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 광고판 아래서 불이 탄 자기 딸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죠. 근데 그 광고판으로 새로 붙임으로 해서 내 딸의 존재를 다시 알렸잖아요. 근데 그 광고판이 또 불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왜 세계 현재 과거 광고가 편지가 되고 편지가 사람의 마음속에 남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항상 이게 약간 계속 컨버전을 시키는데 영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딸이 불탔고 내 메시지도 불타고 그리고 그러면 나도 불로 불에는 불로. 그 장면이 전 되게 마음 아팠거든요. 그 불을 끌어가는데 소화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하여튼 또 차로 갖고 오잖아요. 집에서. 근데 사실 그냥 보기엔 가까워도 간판과 간판 사이가 꽤 멀어요. 그죠.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밀드레드가 뛰어가는 걸 장면 보여주잖아. 그치, 그게 차로 지나갈 때 가까운 거지. 두 번째를 겨우 끄고 세 번째로 가는데 아들이 말리잖아. 아들인 로비가 엄마 이제 저거 못 끈다고 하는데 나를 말리지 말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잖아요. 계속 로비를 이름을 크게 부르는데 거기서 전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존재감의 상실과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밀드레드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거기다 그 깨알같이 그 시스템에 대한 불신 소방서놈들도 똑같다고 소방차 안 불러. 의심하지 않을 때
폭력은 정의로 둔갑을 하는. 그러니까 경찰서에 불까지 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 편지로 겨우 좀 마음 좀 진정됐나 했더니 이 광고판이 불탐으로 해서 다시 적이 돼버렸잖아요. 그치. 근데 어쨌든 밀드레드도 딕슨도 윌로비가 남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이 좀 바뀌어가는 단초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유언은 바뀔 수 없다라는 말을 대표님 하셨는데, 사실 이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 자체는. 그렇죠. 그 딕슨에 대해서도 밀드레드에 대해서 그 변화를 촉구하는데, 저는 근데 그 변화가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그 윌러비 서장이 끄집어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약간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윌로비 서장이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잘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약간 철학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 변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은 변할 수도 있잖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결국 부족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게 조금 비현실적일 수 있어도, 그런 기대가 어쩔 수 없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것도 사실이잖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천칭의 추처럼 지금 어느 쪽에 높여 있어서 너의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면, 선한 면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걸 좀 재조정하자는 의미로 저는 그 서장이 그 말을 해주고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어쨌든 그러니까 변화고. 천칭의 변화를 추를 변화하게 할 수 있는데 아예 없는 게 있는 게 아닌. 그치. 그걸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이상 유언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언으로 이제 무게를 더 한쪽으로 무게를 다시 실어준 거죠. 편지의 내용은 이게 가변적이지 않은 또 보편적 가치임을 또 동시에 말씀해요. 그래서 변해야 되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비를, 편지를 가지고 이제 작품이 변주를 하는데, 근데 그 가치라는 게 사실 또 이게 굉장히 비정하잖아. 세상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피해도 있고 되게 억울한 사람들도 많은 게 세상이야. 근데 그걸 핑계로 자기 불완전함을 정당화해서 내가 이래도 된다.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정당성을 아무한테도, 획득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럴 권리가 아무한테도 없다는 굉장히 시니컬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장면이, 그래서 거기가 왜 밀드레드가 경찰서에 불을 던지는데 바로 그 순간이, 백발백중. 불을 던지는 순간이 딕슨이 서장이 남긴 편지를 읽으며 회심을 하는 순간이죠. 마음이 바뀌고 있는 순간인데. 웃긴 게, 이게 이제 영화가 뒤로 가면 이제 코미디의 그 뎁스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회심을 하려고 해. 개심을 하려고 그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옆에서 누가 아구창을 날리면 회심하려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 쟤는 안 되겠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야. 서장님 말 맞는데 저 여자는 아닌 걸로. 약간 사실 그런 느낌의, 그냥 그 정도로 위기가 고조되는 순간인 거죠, 이게. 그렇지만 회심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저도 다시 변했을 줄 몰랐는데 변했더라고요. 그래도 딕슨은 좋은 녀석이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자, 분명히 끝까지 블랙 코미디를 하는 게, 분명히 윌로비는 생전에 저 녀석이 그래도 근본은 착한 놈이다라고 해. 근데 윌로비의 생전의 말처럼 성품은 좋아졌는데 지능은 그대로인 거야. 그건 어떻게 하는 수 없잖아. 이 사람은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시니컬하게 유머 치는 거 있잖아, 작가가. 얘 사람은 좋아져서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능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정의로운 사람이 됐을 때도 끝까지 이해력이 없어서 계속 물어보잖아. 흑인 경찰서장한테. 흑인 경찰서장이 줄 수 있는 모든 핑계를 주고 있잖아. 근데 계속해서 되물을 때 나는 쓰러진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좀 웃겼어, 그것도. 나는 마지막에 그 동료한테 한 번 더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거 해고야 정지야 이랬더니 해고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아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어디에 주둔 군인이겠지. 드라마만 한번 봤어도 다 얘기해 줬는데. 근데 그 얘기를 어쨌든 대회비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회비고 경찰서장이 군인이다. 힌트를 주잖아. 모래가 아주 많은 곳이야. 근데 몰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졌는데 지능은 그대로다. 근데 다시 배지를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근데 회심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낮은 지능으로도 걔는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그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정말 재밌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밀드레드가 불질렀으니 분명히 이 원인을 알면 이 밀드레드 쌍년 이러면서 뭔가 달려갈 수 있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중간에 왜 머리 미라처럼 붕대 툴툴 감고 웰비 눈만 옆에 이렇게 해갖고 오잖아요. 네, 자기가 때려서 눕혀하고 골절상을 만든 사람 옆에. 근데 그 장면이 웃기면서 웃긴 게, 자기가 울잖아요. 나 너무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하소를 못 하겠어. 지도 얘 패스니까. 내가 패서 여기 지금 입원하는 옆에 온 근데 거야. 또 그 레드웰비가 자기가 때린 그 사람이 너무 다정한 말을 해주잖아요. 곧 나을 거라고 괜찮다고. 너무 다정해 구는 거야. 내가 때려고 지금 저
격골이 됐는데 나한테 이제 한마디도 말도 못 해보고 나한테 한 대 반격도 못 해보고 맞은 아이가. 그러니까 정말 더 참회의 눈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나쁘긴 확실히 나쁜 게 그 순간에 미안해라고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미안하대. 내가 이렇게 마치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돼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얼굴을 그렇게 해서 못 알아봤으니까 나 처음 보는데 너 나한테 왜 미안해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왜 미안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순간은 그 사람도 분노를 못 참잖아. 봐봐. 저희가 강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후드려 팬 애가 이제 약자의 입장이 돼서 등장을 했는데 자기 정체를 밝히면 자기한테 불리하잖아.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진하게 다 말해버리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렌지 주스에 빨대를 꽂아서 호의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미안해 울면서 얼굴 다 미라처럼 돼가지고 만약에 숨기다가 들켰으면 나 잘 걸렸다 이 자식아. 이따 그런- 간호사만 퇴근해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지능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스트레이트하고 담백함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묘하게 얼기설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딕스는 밀드레드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서 이 여자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잘린 상태에서 혼자 살인범을 찾으려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찾아내죠. 사실 찾아냈다고 믿은 건데 찾아내긴 뭔가를 찾아낸 거야. 이놈이 나쁜 놈이야. 그냥 우연히 이제 다 낫고 난 후에 우연히 바에 가서 앉아서 술 먹는데 뒤에 앉은 남자가 자기 앞에 앉은 같이 온 사람에게 자기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을 무슨 훈장이 있냐 왜 떠벌리는 거지 자랑스럽게. 그 내용이 밀드레드의 딸이 죽었던 그 그러니까 과정과 너무 흡사한 너무 거죠. 흡사해서 이놈이다라고 확신할 만했는데 근데 그 앞에 또 그 밀드레드에게 보낸 편지에 서장이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왜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서 못 잡았는데 근데 가끔 몇 년 뒤에 이런 범죄자는 반드시 누구한테 발설을 한다. 자랑스럽게 그런 식으로 떠들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희망을 놓지 맙시다.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 것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인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밀드레드의 딸의 바로 그 살인범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발견을 해갖고. 이놈도 나쁜 놈인 건 맞아. 이놈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마도 원주민 소녀에게 그 비슷한 짓을 한 것 같아. 범죄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군인이고. 근데 그 악의 정도라고 하는 건 정확히 동일한 거잖아요. 어떤 국적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서 이 사람이 지금 안전할 뿐인 거지. 지금까지처럼 제멋대로 정의 구현이 아니라 만약에 이놈을 죽인다면 어떤 면에서 정말로 정의 구현이 되긴 해. 진짜 악인을 하나 없애니까. 그래서 밀드레드와 함께 그 밀드레드의 딸을 죽인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살인범은 아니지만 이놈이라도 이 정의 구현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영화의 마지막인데 그 바로 전 장면이 있어요. 이제 술집에서 만나잖아. 레스토랑에서 피터 딩클리지가 분했던 그 이제 뭐 제임스. 외소증으로 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하필이면 전 남편이 자기 애인이랑 같이 레스토랑에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이 밀드레드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방화범으로 당연히 밀드레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경찰서에 불났을 때 제일 큰 용의자잖아요. 근데 나랑 같이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알리바이 대가로 데이트 한번 해요. 라고 해서 둘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만난 거지. 제일 꼴 보기 싫은 커플을. 전 남편과 19살. 근데 이 애인이 여자애가 어디서 멋진 말을 듣고 본인은 너무 감격해서 세상에 이런 멋진 말이 있다며 하면서 얘기를 막 이렇게 그것도 기억한 너무 게 있어. 더맨더머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자기는 완전 심쿵한 거야. 너무 멋있어서 이 막 외운 이 격언이란 게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너무 뻔하고 식상한 말이 그러니까 너무 뻔하고 식상해서 웃겨요. 아 여자 정말 무식한 애구나. 웃긴데 근데 있잖아요. 웃은 사람이 우습게 말해도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드레드는 그래서 전 남편 A는 한심하고 웃긴 애지만 걔가 한 말이 그 자체로 맞는 말이라면 그 말 자체의 진실에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마지막으로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와인병을 쥐고 걸어가잖아. 그때 사실 그 분위기 연출로는 와인병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치는 바로 그런 분위기지만 거꾸로 와인을 병에 테이블 딱 넣으면서 니들이 먹어라 하고 퇴장을 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뭐 소위 말해서 남편의 뚝배기를 깬다라고 했어도 속은 시원했겠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 그러나 이런 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거죠. 이유가 그 같이 데이트를 하러 온 그 남자분 제임스인 외소증 환자분인 그러니까 외소증 20 환자는 아니죠. 그분이 이제 잠깐 화장실 갔을 때 남편이 와서 뭐 쟤랑 만나냐 이러다 하다가 갑자기 그러다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뭐가 화가 나서 그랬는가 그 광고판에 불을 지른 게 남편인 거야. 이때까지 그 경찰이나 아니면 뭐 소방관이나 그쪽 공권력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경찰서에 불도 지르고 그것 때문에 딕슨이 그렇게 화상도 입고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화가 난 거지. 그리고 이따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데이트 상대 왔어.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밀드레드의 태도가 너무 무례했잖아요. 그분한테. 이 남자분은 당연히 이 여자분을 좋아해서 알리바이도 만들어주고 사다리도 잡아주고 하면서 데이트하는 자료를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너무 대놓고 억지로 나 지금 억지로 나왔다고 말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얼마나 무례해 이게. 그래갖고 그 남자분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누가 이상하냐고. 불지르고 나 보기 이상하겠지. 나 키도 작고 나 무슨 술꾼해 어쩌고 하는데 너가 더 이상하다 하고는 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광고판에 불지른 걸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내 꼴도 화가 나고 직시를 하게 됐으니까 내 꼴도 화가 나는데 남편한테 이제 부들부들 하는 거지. 그래서 술병을 거꾸로 진짜 꽉 쥐고 가잖아. 그래서 분명히 그 남자 머리를 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어보잖아 그 여자한테. 너 근데 그 이제 표정이 쫄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평소에 나를 때리던 남편이 쫄잖아. 전 남편이 여자한테 그 분노가 분노를 더 큰 분노 야기한다는 거, 증오가 증오를 낳는다는 그 말 네가 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블라블라를 제가 그 말을요 책갈피에서 봤어요. 그 책갈피가 제가 있는 책에 있었어요. 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 그 얘기를 듣다가 저한테 잘해줘라. 그리고는 그 술병을 놓고 가잖아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녀가 그 머리를 치지 않고 둘 수 있는 그 여자애를 보면서 자기 딸의 모습을 봤을까? 라는 생각도 딸의 들고.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고. 딸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죠. 딩클리지가 나가면서 나도 거기 가서 그러니까 다 낮에 도와줬잖아요. 이 여자를. 밀드레드를 도와줬는데 나도 굳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도와줬을 이유가 없다. 내가 오늘 사다리 잡아줄 필요 없었어요. 라고.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연에 자기 고통과 자기 그것만 매몰돼서 그래가지고 너 따위가 했는데 그 결국 자기가 한 것도 남한테 상처 주는 건 또 매한 가지였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줬어. 뭘로부터? 내가 뭔가를 저지른 거. 자기가 저지른 거 또 방향이 잘못됐어. 남편이 저지른 건데 딴 데 가서 화풀이 한 셈이 된 거야. 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한 게 다 허망한 진짜 헛짓거리한 거죠. 허공에다가 진짜 삽을 푼 거라고.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는 뭐 상처를 줬고 상처를 주지. 엄한 사람한테 불 던졌지. 정작 나쁜 놈은 저기 있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이 새끼 뚝배기 깰까? 근데 바로 피터 딩클리지가 살짝 서운한 말로 감싸 나도 거기 갈 필요는 없었어. 도와줄 필요는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뭐냐면은 근데 그래서 뭐 하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가 거의 영화의 마지막인데 왜냐면 네. 이 영화가 내부적으로 이거잖아요. 뭐냐면 사이다로 이루어진 영화잖아. 그치. 흔히 말하는 인터넷 사이다 썰이라면 자 감독이 물어보는 거죠. 사이다 했잖아. 다 하고 싶어 다 했잖아. 경찰서 불질러. 경찰서 불질러. 경찰 너 이 새끼 뭐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망신이나 망신 다 줘. 뭐 나가서 뭐 자기한테 뭐 웃겨라 뭐 이렇게 우리 트위터로 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뒷담화 치면 가가지고 두드겨 패고 다 해. 그리고 나한테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나마 호의로 다가온 사람을 어딜 넘봐 병신 같은 난쟁이 새끼 거의 이런 분위기로 뭐 하고 싶어 다 했어. 그게 뭐가 됐든 네 하고 싶은 데 다 했고 그 이쪽 딕슨도 마찬가지야. 사람 패고 싶으면 팼지. 패고 싶으면 패고 뭐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해서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했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택시 드라이버랑 이걸 연결시킨 게 이거잖아요. 네. 분노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그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다 썰. 자 사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제 속이 시원해? 니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뭐 메갈이 됐든 일베가 됐든 한남충이 됐든 뭐 틀딱이 됐든 뭐 광주 뭐 고담 뭐가 됐든 유가족 유가족도 뭐라고 충이라 그러던데 무슨 유가족은 왜 이렇게 많아 이놈의 나라 이러면서 무슨 그래 그거 그 사람들 다 욕 보이고 앞에서 폭식하고 어제 다 했어 자 그래 했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묵시록적 남는 게 제가 아까 계속 이게 변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3개의 광고판 3개의 편지 그리고 3개의 죽음이 있어요. 그럼 죽음이 어떻게 3개 하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딸이 죽었죠. 두 번째 윌러비가 죽었죠. 세 번째가 바로 딕슨이랑 밀드리드가 죽이러 가는 그놈의 죽음 앞에 맞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 네. 열린 결말로 끝나니까. 분명히 죽이러는 가는 중인데 진짜 죽여야 되나? 약간 그렇잖아. 이게. 보는 우리도 진짜 죽일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어. 살인범을 죽일까 말까 몰라. 이 상태에서 영화가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론 그게 순간의 빛 같은 구원 같은 순간이에요. 아마 안 죽일 것 같아. 안 죽였으면 좋겠어. 근데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죽일 수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지능을 봐요. 어떻게 해온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지능상으로 있잖아요.
자기가 해서 그 자기에게 호의를 보인 그 외소증 그 딩클리지에게 외소증이라고 난장이라고 면박을 주는 사람이라고 경찰서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지 않은데 이제 교양은 없는 계층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핸들링할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그 모르겠다는 점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 느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올지는 달려 있다라는 게 그냥 해피엔딩보다 해피엔딩을 이끌 가능성이 캐릭터에게 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게 더 큰 해피엔딩이 아닌가라고 저는 느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불안한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홍 작가 얘기했잖아. 회심은 했으나 진흥은 나아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정말 블랙 코미디가 맞는 게 왜냐면 사람이 착해져서 왜냐면 이 캐릭터가 분명히 착해졌잖아. 그러니까 달리 보이잖아요. 황골탈퇴로 보이는데 딱 그 순간 있잖아. 딱 그 순간 얘 지능은 그대로였지. 이걸 또 보여줘. 왜냐면 죽이러 갔다가 그 놈이 그 군인이 그 여자 강간 안 하고 거기서 주워드는 얘기를 무용담처럼 한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럴 수 있잖아. 너 이 새끼 네가 강간했다면 했을 때 야지 놓는 게 지기 싫어서 그래 내가 했다 왜. 어쩌고 이러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빵야빵야. 빵야빵야로.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한. 그냥 허풍선이일 수도 있어요. 허풍선이 무공문장 받은 허풍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능이 이들에게 있는가? 나는 그건 되게 비관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평이 엇갈려요. 이게 자기적이라는 거야. 아니 나는 해피엔딩으로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하드하게 얘기하면 백인 남성에게 구원은 어찌도 일이 쉬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딕슨 같이 이런 멍청한 쓰레기도 백인 남자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편지만 봐도 구원 받는 거야. 회심에 착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받는 거지. 근데 예. 나는 물론 그게 그런 시각이 엄청 황폐하다고 느낀 거죠. 이게 어디가 구원이야. 그냥 구원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사람의 지능 때문에 이게 구원이 될지는 미지수인데 그러니까 그건 구원이라기보다는 희미하게 드러나는 발전의 가능성 정도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거 어떻게 구원은 그 먹구름이 쫙 열리면서 개구연성과 함께 빛이 내리는 이게 구원이지. 그것조차도 백인 남성에게 이렇게 쉬운가라는 거지. 근데 나는 백인 캐릭터에게는 어떻게 그런 평을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마음이 황폐하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영화 내내 이 딕슨이라는 어디가- 캐릭터를 이렇게 영화가 놀려먹었는데 이게 어디가 구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뭐 그러니까 약간의 발전 가능성은 가능성은 여기 지금 미래의 죽음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기대치일 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약간의 기대치가 사실은 이 시니컬한 세계관에서 그래도 희망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빠밤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것보다는 나는 이게 더 현실성에 천착을 했다는 점에서 해피엔딩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 말씀처럼 조금 밝은 느낌인 거 맞아요. 끝날 때 서로에 대해서도 그 밀드레드는 사실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 내가 너 그렇게 만들었는 데가 있잖아. 딕슨에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냥 거기서 숨기지 않고 말하잖아요. 가면서 같이 아이다호로 가면서 사실 병자서 내가 불렀다고. 그러니까 딕슨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가 아니면 누가 했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딕슨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딕슨이라면은 복수할 것 같지만 딕슨은 이미 그걸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딕슨은 이미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밀드레드도 그때 처음으로 가장 환하게 웃거든요. 그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 왜 되게 습습한 날씨에 오래 뒀던 침구를 그냥 햇볕에 넣는 느낌.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비가 다시 와서 젖을 수도 있고 바람이 날아가서 그렇죠. 그거야. 땅이니까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유답일지 노답일지 모르겠지만 100% 일단 노답은 지금은 아니라는 이제 거야. 그거를 꺼내서 말린 거지 그냥. 널어놓은 거지. 지금까지 두 사람은 혼자 행동하고 혼자 사고쳤어요. 혼자만의 정의를 혼자 믿고 정의구현을 했는데 저 새끼 죽이러 갈까 말까 하면서 둘이 대화를 하잖아. 네. 이제는 상대의 기분을 살필 거고 상대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그냥 다시 되돌아오든 둘이 의논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둘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합쳐져서 발전하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더 혼자 할 때보다 나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난 이게 사회의 본질을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득과 타협의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더 좋은 가능성도 나쁜 가능성.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뭐 논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러니까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블랙 코미디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의 그 코미디의 톤 시니컬함과 그 톤이
와닿으신 분에게는 편지를 받고 딕슨이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밀드레드 그 빨대 하나 꽂아줬다고 밀드레드도 용서해주는 그게 되게 자기적으로 느껴질 거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거 봐요. 그 톤 앤 매너가 이 블랙 코미디 왜냐면 여기 블랙 코미디가 대놓고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맞아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유보적인 게 그러니까 그 톤이 와닿으시는 분이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그 톤이 와닿는다면 그 회심하는 순간, 개심하는 순간, 그리고 그가 깨닫고 그 둘이 서로 웃는 순간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희망적인 홍 작가 말대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러니까 나는 그 둘의 말이 결코 틀리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그만큼 미묘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다른 의미로 보면 약간 그 뭐랄까 이렇게 되게 조형적으로 아까 세 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개의 식구가 세 개의 편지가 세 개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되게 조형적으로 짜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조형적인 틀거리에서 이렇게 컨버전 되었다. 아 이걸 이렇게 바꿨다라는 약간 묵시록적인 또 약간 은유적인 얘기로 보면 그 정도의 컨버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캐릭터의 성격이 바뀌는 거 정도는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취향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난 거기는 인정해. 아니 뭐 취향 차이야 인정해야죠. 왜냐면 그 취향 때문에 이 영화의 뒷부분이 나는 별로였거나 그 뒷맛이 찝찝하다. 나는 있을 수 있다. 이 영화가 못 만들었다. 왜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그냥 굳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 영화가 그 뒷 것 때문에 성걸었다. 못 만들었다고 얘기하다 마는 느낌 있잖아. 근데 저는 되게 깔끔한 완결감을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 누군가의 그 이견이 갈리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일 거다라는 2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전 사실 2편이 없어도 되는 영화로 보거든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나는 이 영화의 마지막이 별로였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 그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게 됐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톤 앤 매너상으로 앞에 우리가 낄낄대면서 웃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부분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전 웃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미묘한 뭐 번역에서의 매끄러움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 미묘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싶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약간 리얼리즘 영화에서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성글게 끝날 수 있고 그러니까 억지 자기적인 해피엔딩 굳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오렌지 주스 하나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렇죠. 바로 그거.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그 일관되게 하는 거는 잘한 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가 왜 그걸 구원받았다 그의 백인이 어쩌든 뭐 이런 거 황폐하다고 이렇게 말했냐면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앞으로의 모든 걸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걸 감독은 시종일관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홍 작가의 표현이 그게 아주 좋아. 구원을 받았다고 지능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바보가 천국 간다고 회심했다고. 예를 들어 천국에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바보도 천국 갔어. 근데 그래, 아인슈타인이랑은 영원히 대화가 안 돼. 그럼 천국에 갔는데 아인슈타인이 계속 얘기하는데 뭔 말이래요. 바로 이 얘기잖아. 바로 그거. 적어도 감독은 그건 초질관 유지한다라는 그게 이 영화가 내가 보기엔 이 영화가의 미덕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됐어. 됐어라는 태도가 없어요. 자 이제 극장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나가서 집에 해피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태도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빙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축소한 게 세상의 우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성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도 지속될 거지만 희망의 가능성도 지속되겠죠. 세상이란 그리고 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죠. 이제 이 감독의 주제는 결국 그래서 어쩔 건데 니들 하고 싶은 사이다 다 했으니까 이제 어쩔 건데라는데 왜 질문을 이 마지막 엔딩에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새끼 정말 나쁜 새끼 죽여주세요. 내가 정말 피해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피해자 잡아줬어요. 가해자를. 그러니까 가해자를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엔딩처럼 또 다른 가해자를 잡으러 간다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쩔 건데. 너의 지금 그 마음의 상처도 추스르고 예를 들어 그 가해자도 현대 그 법치 체계는 징벌보다는 교화잖아요. 그놈이 전자발찌를 차든 뭐 하든 그래. 어떤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뭔가 우리가 지금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자발찌를 몇 년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게 법이 약한가요? 우리 사회적 공론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잡았으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할 때 갑자기 얘가 뛰어가. 어디 가서 했더니 저기 또 저런 놈이 있어요. 라고 가고 있는 거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제 어쩔 건데. 영원히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그럴 순 없잖아. 당신 그러면 둘이서 지금 딕슨이랑 밀드레 둘이 생업 하고 월마트 가서 권총 산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추럴본 킬러 할 거야? 우디 에럴슨이 젊어서 주연했던 그 영화처럼 남녀 킬러 커플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러 다닐 거야? 뭐야 그게? 라는 거지. 물론 그 맥락은 옳겠지. 저기 또 있네 애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폭력이 계속 주먹이 무기로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불 지르는 걸로 에스컬레이트 되다가 멈추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될 수는 없다. 멈추고 산탄총 가지고 가잖아. 그렇지. 근데 그 상태에서 고민하잖아. 이제는 고민하잖아. 이제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게 이 영화 그치. 줄거리 서사 내용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 그럼 내가 저기 가해자가 있는데 그럼 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경찰서 우화가 나오는 그 거. 서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제 그 사람이 아니네라고 딕슨한테 얘기할 때 근데 그 사람 그건 뭔데 걔가 떠부른 얘기 뭔데요? 하니까 내가 기밀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아마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뭔가 암시를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사람들이 공무원이니까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서 열받는다라는 그 얘기도 거기에 다 맥락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라는 거지. 지금 당장 달려나가서 그걸 하고 누구는 놀고 있는 것 같고 누구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가 아니라 당신도 저녁 있는 삶을 하시고 나도 화를 좀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 하기스 광고판에 그 애가 컸을 때 그 광고판에 적어도 이놈 새끼들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을은 좋은 마을이에요 라는 말을 써줄 수 있는 마음이면 없을까? 우리는 좀 그걸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이에요. 그 세계관으로 만들어지는 매체들이 있죠. 아리랑 TV라든지. 그리고 아무리 믿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누군가 자기들 자리에서 자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벽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럴 완벽히 수가 잘하진 없죠. 않아. 그렇다고 완전히 새카만 악인도 아니야. 우리는 다 회색인으로서 어울렁더울렁 굴러가는 건데 말 그대로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남겨서 끝나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불신과 불신으로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될 것 같고 처단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응징해야겠고 싶은 이 머릿속에 이 자가발전 회로 있잖아. 이걸 무슨 회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행복회로. 그러니까 행복회로 말고 정음회로? 뭔가 그런 회로가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에 대한 참 어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택시드라이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날람이 이걸 붙인 이유가 분노의 탄생. 네. 그리고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살래라는 이 얘기라서 참 요즘에 40년 전 영화 작년에 나온 영화지만 가장 뭔가 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 영화를 이어서 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40년의 세월을 거쳐. 택시 드라이버 창세기야. 근데 이제 영화는 짧으니 창세기 이후까지 보여줄 수는 없어. 이건 묵시록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다. 지옥불 떨어졌다. 경찰서 불 다 하고. 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맥락으로 이 영화를 한번 읽어보신다면 또 좀 색다른 체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영화를 두 영화를 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차례대로 봐보세요. 볼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두 편 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더 이어나가면 좋은데 오늘도 여기까지 해야죠. 스튜디오를 비워드릴 시간이 지금 17분 오버된 상태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 혐오와 증오의 먼 나라에서 거울을 갖고 와서 한번 비춰봤습니다. 두 영화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해봤고요. 즐거운 얘기 잘 나눴습니다. 의문의 그림 쇼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